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천주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올리버 버크먼 지음, 이윤진 옮김. 21세기 북새. 영원히 살 수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 관리법. 생산성이라는 덫에 빠진 우리를 구원할 단 한 권의 책. 당신은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시간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마침내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라. 깨달아라. 발음이 안 좋습니다. 깨달아라. 네. 사천주라는 제목입니다. 4,000 weeks네요. 사천주. 혹시 사천주면은 몇 년일까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52주가 1년 맞나요? 4천 나누기 52 하면 76년 정도 나오네요. 76년. 4천주 76년. 아마도 4천주 76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의 수명이 76년이다라고 못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어린 시절을 좀 제외하고라도 우리가 성인으로서 활동을 하더라도 한 76년 정도 성인이 되고 난 후 76년 정도면 충분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맞아요. 인생은 유한한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뭔가 쫓기는 듯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뭔가 낙인이 좀 찍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시간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파트 1. 시간을 지배하기 위한 노력들. 챕터 1. 시간에 대한 불가능한 요구들. 컨베이어 벨트 위의 시간 상자. 시간과 삶이 분리된 세계. 어느 생산성 중독자의 고백. 시간은 언제나 부족하다. 챕터 2. 효율성의 함정. 시시포스 왕의 이메일함. 밑빠진 버킷리스트. 효율적인 삶이 가져온 부작용. 편리함이 지워버린 가치들. 챕터 3. 유한한 시간에 대한 진실.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 진정한 삶을 마주하는 순간. 시간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챕터 4. 미루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 자, 얼마 전에 제가 미루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미루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네요. 저는 오늘 시간이 된다면 이 챕터 4를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의 3가지 원칙. 시간에 관한 현실과 환상. 나의 선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법. 제가 왜 이 미루는 습관 이 부분을 소개하려고 하냐면 제가 미뤄서 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미루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미루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을까? 그것이 좀 궁금해서입니다. 챕터 5.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빼앗는 세계. 요즘엔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너무 많죠. 네. 관심 경제에 관한 불편한 진실. 챕터 6. 은밀한 방해자. 중요한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 파트 2. 시간의 지배를 뛰어넘어. 챕터 7. 누구도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었던 일들의 경이로움. 계획이란 생각일 뿐이다. 이것은 오늘 저희 채팅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란 생각일 뿐이다. 챕터 8. 현재를 충실하게 산다는 것.
원인적 재앙, 내 삶의 모든 마지막 순간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기. 챕터 9, 휴식의 재발견, 게으를 수 있는 권리, 나태함에 대한 혐오, 휴식을 위한 휴식, 그 자체가 목적인 활동, 헛된 것을 추구할 자유. 챕터 10, 속도에 중독된 사람들, 끊임없이 조바심을 부추기는 것들, 멈춰야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챕터 11, 인내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들, 보는 것과 기다리는 것, 인내심의 세 가지 원칙. 챕터 12, 디지털 노마드 시대의 외로움, 시간의 리듬을 맞춘다는 것, 함께하는 시간의 힘, 우리가 원하는 시간의 자유. 챕터 13, 우주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위대한 멈춤의 시간, 우주의 무관심. 챕터 14, 시간과의 싸움을 끝내기 위해. 삶은 풀리지 않는 문제의 연속이다. 인생의 결정적 순간을 위한 5가지 질문. 다음으로 가장 필요한 일. 에필로그, 희망을 포기할 때 싹트는 힘. 부록, 시간의 유한함을 받아들이는 방법 10가지. 감사의 말, 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롤로그도 소개를 해야 하지만 프롤로그의 내용 분량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챕터 4였나요? 미루는 습관에 관한 챕터 4의 분량이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약간 고민 중입니다. 그래도 프롤로그를 좀 소개하고 싶긴 하거든요. 먼저 프롤로그 소개를 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본문의 챕터 4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은이 소개해 보겠습니다. 올리버 버크먼, 영국의 말콤 글래드웰로 평가받는 저자이자 그동안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창의적 사례를 버무려 새로운 콘텐츠로 재창조하는 능력을 지닌 타고난 논픽셔니스트. 직접 발로 뛰며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그는 그 실력을 인정받아 2002년 외신기자협회가 주는 올해의 젊은 기자상을 수상했고, 영국 내 뛰어난 정치 저작물에 수여하는 오웰상의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야, 이 오웰상은 대단히 권위 있는 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최종 후보까지는 오르셨었네요.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자, 옴기니 이윤진님은요,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언론학을 공부하셨고, 고려대 맥쿼리 대학교 통번역 석사 과정을 거치면서 2019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K-뷰티 페스티벌, 세계 여성 포럼, 아시아 경제 공동체 포럼, 법무부 세계인의 날 기념식 등 다수의 주요 국제 무대에서 통번역사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이윤진의 오픽박스, 스타킹 잉글리시 등의 영어 학습서 저술을 하셨고요. 내 아이가 우는 이유, 그리고 안주 앤 반주? 제가 제목을 제대로 읽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번역을 맡으셨었고, 현재는 통번역회사 루치앤윙즈의 대표로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사천주 프롤로그 소개합니다. 프롤로그, 시간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인간의 평균 수명은 어처구니 없고 기분 나쁘고 소름 끼칠 만큼 짧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 실감하게 해줄 사실을 먼저 살펴보자. 현생 인류는 20만여 년 전 아프리카 평원에서 처음 지구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강렬해지는 태양열을 버티지 못하고 최후의 유기체가 목숨을 잃게 될 때까지 15억 년 혹은 그 이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생명을 이어가리라고 과학자들은 추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수명은 어떠한가? 현대인의 평균 수명을 80세라고 가정했을 때 겨우 4,000주 정도 사는 것이다. 아주 운이 좋아 9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해도 기껏해야 4,700주에 불과하다.
1997년 122세로 사망한 세계 최장수인인 프랑스 여성 잔느 칼망처럼 하늘이 내려준 장수를 누린다고 하자. 칼망은 빈센트 반 고흐와 만났던 순간을, 특히 그의 지독한 술 냄새를 기억한다고 털어놓았다. 1996년 세계 최초의 복제양 돌리가 태어날 때에도 그녀는 그 순간을 함께했다. 생물학자들은 세계 최장수인인 칼망의 버금가는 수명을 누리는 것은 머지않아 놀랍지 않은 일이 될 거라고 예상한다. 긴 역사의 스펙트럼을 함께한 듯한 칼망의 삶도 6,400주 정도에 불과했다. 인간의 수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는 왜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이 인간의 짧은 수명을 인간 존재 자체를 정의하는 문제로 여겼는지를 알려준다. 인간은 무한한 야망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야망을 실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에세이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살 준비가 되었다 싶은 순간 죽음의 때가 온다 라며 안타까워했다. 나는 처음으로 인간 수명이 4,000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왠지 모를 초조함에 휩싸였다. 그런 초조함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후 나는 친구 몇 명을 따라다니며 깊이 생각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인간 수명이 몇 주나 될 것 같은지 추측해 보라고 했다. 그중 한 사람은 6자리 숫자로 대답했다. 그녀가 대수롭지 않게 던진 31만 주라는 대답은 사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 이래로 모든 인류 문명이 거쳐온 시간을 합친 엄청나게 긴 기간임을 그녀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 같다.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이 말했듯이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의 척도에서 보더라도 모든 인간의 삶은 찰나일 뿐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시간 관리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시간 관리는 곧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시간 관리라는 개념은 생산성과 마찬가지로 편협하고 자잘한 일들이 되어버렸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업무를 처리하거나 완벽한 아침 일과를 계획하거나 일요일에 한 주 동안의 모든 저녁 식사를 한꺼번에 준비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시간 관리의 척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일들 역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 세상은 경이로운 곳이다. 하지만 생산성과 효율의 노예가 되어버린 현대인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결국 더 많은 경이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듯하다. 지금 세상은 마치 손수레에 실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듯하다. 도시의 생활은 점점 미쳐가고 있고 팬데믹은 사회를 마비시켰으며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주변 사람들과 사회 문제 혹은 환경 문제에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 관리법을 찾았다는 것이다. 생산성에 대한 책 중에서 인간의 삶이 짧다는 분명한 사실을 무시하기보다 깊이 있게 다루는 책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틀렸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직면한 실제 현실 그리고 4,000주라는 터무니없이 짧은 인생과 그 희미한 가능성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고 시간의 개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시간표가 없던 시간. 어찌 보면 현대인들에게 시간이 없다는 말은 당연한 이야기다. 받은 편지함에는 읽지 않은 메일들이 넘쳐나고
할 일 목록의 끝은 어디인가 싶다. 현대인들은 더 많은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거나 혹은 둘 다 해내야 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확신하느냐고? 그건 마치 어떤 사람이 비건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람들은 먼저 바쁘다고 고백할 것이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도 현대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2013년 네덜란드의 한 연구팀이 바쁨이라는 유행병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과소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 이유는 너무 바빠서 설문조사에도 응할 수 없다고 답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긱 이코노미, 단기 계약이 우선시되는 노동시장, 이것이 성장하며 바쁘다는 것이 허슬로 재포장되고 끝나지 않는 노동과 업무가 버거운 짐이 아닌 소셜미디어에 과시할 만한 꽤 그럴듯한 삶의 유형이 되어버렸다. 현실에서도 문제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가며 물리적으로 늘릴 수 없는 하루라는 정해진 시간 안에 불가능해 보이는 업무량을 쏟아부어 스스로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바쁘다는 것은 사실 시작에 불과하다. 잠시 일에 대한 생각을 멈춰보자. 그래도 쏟아져 나오는 불만들은 본질적으로 부족한 시간에 대한 것들이다. 우리는 집중을 방해하는 온라인 환경과 매일 전쟁을 벌인다. 어린 시절 책벌레였던 사람들조차 한 문단을 끝까지 읽어내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려는 충동에 사로잡힌다. 아침에 시간이 무한하게 주어진다면 페이스북을 보며 아침 시간을 보내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한심하게 느껴지진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바쁘게 살지 않거나 지루한 회사 생활을 견디고 있거나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취업을 못해서 고민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 역시 짧은 삶 때문에 훨씬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심각하게 양극화된 정치적 행태나 급진적 테러리스트와 같은 우리 시대의 가장 끔찍한 모습도 인간의 삶이 짧고 유한하다는 근본적인 사실로 우회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의 시간과 관심은 제한적이고 따라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으려 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지루하고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자료보다는 우리를 분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자료를 보여준다. 자, 이 부분 밑줄 긋겠습니다. 자, 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자극적이죠. 우리가 미디어, SNS를 통해서 보는 자료들은 대부분이 좀 자극적이에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와 같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인간의 딜레마가 있다. 이는 인간이 수천 년을 살 수 있다면 불필요한 고민들이다.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수십 년씩 살아볼 수 있을 것만큼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30이 넘은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듯이 30대 즈음부터 점점 시간이 빨리 흐르기 시작해서 7, 80대가 되면 한 달이 1분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놀라운 현상조차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4천주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주씩 흘러갈 때마다 남아있는 주는 더 빨리 지나간다는 것보다 더 잔인한 사실은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이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였다면 최근 일어난 일들은
시간의 문제를 더욱 실감하게 해주었다. 2020년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일상이 중단된 봉쇄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가거나 한없이 늘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등 시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팬데믹으로 시간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인간을 두 부류로 갈라놓고 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해 허덕이는가 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너무 많다. 정상적인 업무 시간이라는 개념도 사라져서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병원이나 물류창고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것이 익숙한 광경이 되었다. 미래는 오지 않고 소셜미디어의 스크롤바는 끝도 없이 내리다가 시도 때도 없이 화상회의를 하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답답하고 불안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한 정신과 의사는 이것을 새로운 형태의 영원한 현재라고 표현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미 있는 계획을 세우거나 심지어 다음 주말 이후의 삶을 예측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느끼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이 단순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상황을 악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 이것도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용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계획을 세우는 행위 자체가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체가 계속해서 실패감을 맛보게 하고 또 상황을 악화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몇 년 동안 최대 생산성, 주 4시간 근무, 그리고 더 똑똑한, 더 빠른, 더 좋은 등의 도서들과 매일 하는 집안일에 쏟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생활의 지혜에 관한 사이트들이 범람하면서 삶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났다. 생활의 지혜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최적의 상태로 고칠 필요가 있는 하자많은 물건으로 취급하는 듯하다. 근무 시간, 운동, 심지어 수면 패턴까지 사용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저녁 식사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식사 대용 음료인 소이 렌트까지 등장했다. 수천 개의 주방용품부터 온라인 뱅킹에 이르기까지 천여 가지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포인트는 효율적인 시간 사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제품과 서비스들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은 미팅이 이어지고 아이들을 학원에 더 바쁘게 실어 나르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이런 제품과 서비스는 분명히 효율적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바빠지고 더 불안해지고 어떤 면에서 결국 하루를 공허하게 마무리하게 된다.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지적했듯이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마치 멈추지 않은 컨베이어 벨트처럼 한 가지 업무를 완수하는 즉시 우리 앞에 또 다른 새로운 업무를 가져다 놓는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는 더 빨라지는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작동을 멈춰버린다. 요즘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무기력함에 빠져 일상적인 집안일조차 해내지 못하는 번아웃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사회평론가 멜콤 해리스는 이것을 뱃속에서부터 날렵하고 매서운 생산기계로 다듬어지고 도구로 정교하게 연마된 세대에서 나타나는 마비된 탈진 현상이라고 표현했다. 시간 관리에 대한 대부분의 조언들이 간과하고 있는 무서운 진실이 있다. 시간은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다. 시간을 통제하고 자신의 의지에 맞추려 하면 할수록 시간은
멀리 도망간다. 시간의 여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장담하던 기술들의 예를 들어보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그리고 비행기를 사용하면 삶은 더 풍족해지고 느긋한 시간적 여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삶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사람들은 더 조급해졌다. 5분 요리를 2시간 동안 느긋하게 기다리던 우리는 지금 전자레인지 앞에서 기다리는 2분도 참지 못하고 약이 올라 수시로 전자레인지 안을 들여다본다. 과거에는 우편으로 사흘이 걸려 봤던 소식지를 온라인으로 찾아보며 웹페이지가 열리는 10초도 참지 못해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너무 공감이 됩니다. 스스로 바쁨을 초래하는 일들은 업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에서 자주 나타난다. 몇 년 전 엄청난 양의 이메일 때문에 숨막힐 지경이 되자 나는 인박스 제로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이메일 업무를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처리해내자 더 많은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왔다. 더 많아진 이메일 때문에 허덕이던 나는 시간관리 전문가 데이비드 앨런의 업무 완전 정복이라는 책을 구입했다. 그 책에서 주장하는 누구나 엄청난 양의 일을 처리하는 동시에 영적 지도자들이 말하는 고요한 물과도 같은 마음과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 나는 몹시 매료되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깊은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큰 실수였다. 언제나 해야 할 일들은 굉장히 많다. 사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점점 빨리 처리할수록 더 많은 일이 마법처럼 다시 쌓이고 있다. 사실 그건 마법이 아닌 아주 단순한 심리학의 자본주의가 더해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서 설명할 것이다. 과거에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1930년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연설에서 유명한 예언을 남겼다. 그는 한 세기도 되지 않아 기술의 발전과 부의 축적으로 인간은 주 15시간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며 그때부터 인간의 숙제는 새롭게 얻은 여가 시간을 온전히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고민이 될 거라고 예언했다. 또한 인간은 처음으로 경제적 걱정이라는 압박에서부터 얻은 해방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고 그것이 인간이 직면할 영원한 숙제가 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자, 아직은 노동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간과한 것이 있다면 경제적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인간들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네, 그들은 대부분의 많은 인간들과 그 경제적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독점하려고 하죠. 네, 죄송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틀리신 것 농담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군가 자신과 비슷해지려 하면 자신보다 더 나아 보이는 누군가를 찾아 나서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간은 끊임없이 열심히 일한다. 그리하여 얼마나 바쁜지가 사회적 명망을 보여주는 훈장 정도로 치부된다. 이것도 그렇네요. 자, 이 부분도 밑줄을 좀 그어 놓겠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부의 척도는 업무량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부유층에게 바쁨은 전염성을 띠기도 했는데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기업과 산업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극적인 방법은 비용을 삭감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피라미드 아래쪽의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더 많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피라미드는 사회 구조를 말하는 것이겠죠. 효율성이라는 덫. 글로는 담아낼 수 없는 우리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자. 자, 저자분은 여기에서 꼬집고 계시네요. 특권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조차 의미 있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애써 시간을 내려 하지 않는다. 현실 속 우리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며 기계적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고 있다. 정확히 설명하진 못하더라도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의미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일보다는 기계적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의미 있는 일의 형태는 다양한데 보다 더 큰 뜻의 인생을 바쳐보고 싶다는 의지 혹은 내가 취하고 소비하는 무언가보다 인류 역사 속 보이지 않는 고통과 번민들이 나의 존재를 더 간절히 원하고 있을 수 있다는 본능적이고 동물적 감각 같은 것이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은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이 아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서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회사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서 출퇴근 시간을 좀 줄여보려는 현실적인 생각들을 의미 있는 일들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 환경가이자 종교책의 저자인 찰스 아이젠스타인은 1970년대의 미국인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에 빠져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즐거우며 온전해야 했다. 인생은 더 의미 있는 것이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또 세상은 나에게 더 큰 아름다움으로 다가왔어야 했다. 적어도 인간이 월요일을 증오하고 휴일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삶.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손을 들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삶은 아니었어야 하지 않을까. 기약 없이 실내에 갇혀 아름다운 세상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없는 삶은 아니었어야 했다.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내가 더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집념에 의해 악순환된다. 이 부분도 밑줄 그을게요. 생산성이 삶에서 진정 의미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 저 멀리 밀어내는 좋은 핑계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은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일을 하나씩 처리할 때마다 삶에서 진정 의미 있는 것에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한다. 그러는 한편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세상의 속도를 따라갈 만한 원동력이 나에겐 부족한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된다. 수필가 메릴린 로빈스는 많은 이들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 관찰한 후에 우리 시대 정신은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바쁘게 사는 것이다. 현대인은 나와 나의 아이들을 정체불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준비시키고 있다. 라고 지적한다. 자, 이 부분도 밑줄 긋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슬프네요. 우리의 교육도 점점 이상해졌죠. 네, 우리의 교육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따라잡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누군가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더 오랜 시간이라며 얻은 추가 수입을 더 많은 소비재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면서 경제라는 기계 안의 톱니바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의 결과는 마음의 평화와 안도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인생이라는 시간을 소중한 가치에 쏟지 못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이 책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시도했던 시간 관리법은 수많은 실패 사례들만을 낳았을 뿐이며 이제 시간을 관리하는 척하는 행위를 멈출 때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시간의 개념이 인류 역사상 가장 불안정해 보이는 현 시대야말로 역설적으로 시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적기라 믿는다. 다행히 과거 사상가들도 현재의 우리와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기에
그들의 지혜를 현실에 적용해 보면 수면 위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진실이 있다. 생산성은 우리 인생의 덫이다. 꽤 그럴듯해 보이는 효율성을 높이는 삶은 더 빨리 돌아가는 삶을 보장할 것이고, 업무를 빨리 처리할수록 그 자리엔 더 많은 업무가 쌓이게 될 것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것을 정확히 정의할 수 없지만, 그 고지에 도달한 도인들의 사례는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오전 7시 전 생활 패턴 6가지와 같은 행동을 따라한다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어우러진 삶을 산다고 말할 수는 없다. 모든 찰나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 받은 편지함의 이메일은 비우기가 무섭게 채워지고, 다이어리 속 일정이 반으로 줄 일은 없을 것이며, 회사와 집에서 내가 해야 할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고 쉴 수 있는 날이나, 데드라인을 놓치거나 실수로 일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주는 그런 신기한 날들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바쁜 생활에 완전히 적응할 때 마침내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할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자. 이 모든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혹시 아는가? 절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인정하는 것이 인간에게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프롤로그. 네. 프롤로그를 소개해 봤습니다. 네, 분량이 프롤로그에서 꽤 많은 부분을 다루게 되어서 프롤로그만 읽어봐도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작가님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잘 느껴졌어요. 그리고 프롤로그를 정리한 내용을 제가 밑줄을 그으면서 살펴보면, 모든 인간의 삶은 찰나일 뿐이고, 현대인들은 더 많은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거나 혹은 둘 다 해내야 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의 시간과 관심이 제한적이고 따라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으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극받을 수 있는, 우리를 분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보여준다고 해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이 단순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실패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 노력을 했을 때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 상황을 계속해서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번 실패하면 우리는 또다시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또 실패하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이것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게으른 인간, 쓸모없는 인간, 혹은 좀 뭐랄까요, 나보다 좀 도태되는 인간처럼 보이니까.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내가 더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집념에 의해서 또 악순환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네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가 사회적 명망을 보여주는 훈장처럼 보여지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수필가 멜리린 로빈슨이 우리 시대 정신이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바쁘게 사는 것이다. 현대인은 나와 나의 아이들을 정체불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준비시키고 있다. 라고 지적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목표를 이룬다라는 이 의미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바쁘게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 짧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 4천주라는 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바쁘게만 너무 사는 것 같다라는 걸 지적한 게 아닌가 싶네요. 자, 본문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만 프롤로그에서는 좀 강렬하게
뭔가 도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사회 분위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심지어 나의 생각조차도 정면으로 뭔가 반대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사천주는 어떻게 채우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이미 사천주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좀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저에겐 얼마나 남았을까요? 네. 우리의 사천주를 어떤 색으로 채우고 싶으신지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책 사천주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